네, 한 번 안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합시다. 지난주에 하던 거에서 스케일이랑 스트레치 마저 하고 이번 주 내용도 하도록 할게요. 스케일이랑 스트레치. 텍스트 창을 좀 띄워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요거. 지금 계속 그리던 파일 위에다 하고 있죠. 새로 안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좀 변경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창틀이랑 유리랑 한 창문을 그렸을 거예요. 창문의 평면도. 요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아, 공유가 잠깐만요. 음, 네, 이제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요 창틀 지난주에 그린 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는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스트레치는 늘리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고, 스케일은 축적이라는 영어 단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스트레치는 ST, 스케일은 SC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꿔서 쓰시면 되고, 어, 명령어의 풀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스트레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치를 입력하시면, 아이고, 예, 스트레치를 S로 쓰고 있네요. 예. 스트레치 할 개체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껏 한 개체 입력 방식이랑 다르게 어떤 개체를 클릭하거나 전체를 선택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스트레치라고 입력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first corner를 입력해라. 그래서 이 first corner를 입력해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비슷한 거를 지난주에 배웠었죠. 렉탱글 명령어에서 first corner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게 될 게 거기에 맞은편 대각선 코너를 입력해가지고 렉탱글 그렸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트레치라는 것 자체는 렉탱글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선택을 했을 때 사각형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편이든 오른쪽 편이든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 그러니까 스트레치라는 게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늘리거나 줄인다는 명령어인데, 어느 부분을 내가 늘리거나 줄일지 결정을 하시고 그 방향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창문을 기준으로 오른편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편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됐건 이쪽 방향이 됐건,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시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선택하시건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부만 선택할 거니까. 내가 잡아서 당기거나 밀거나 할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사각형 박스가 얼마만큼 선택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창문에 지금 4개의 유리 중에 가장 끝부분에 있는 유리만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를게요. 선택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기준점, 어디서부터 잡아서 당겨서 늘릴 거냐, 기준점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점은 복사나 이동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 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입력하실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단 기준점을 아무 때나 잡아 볼게요. 한 여기 정도. 자, 잡고 나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지금 180도 정확히 X축 기준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얘를 꺾어버리면 꺾은 방향, 꺾은 각도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레치를 할 경우는 전혀 없고요. 건축에선 전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180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방향은 내가 지정을 하는 거지만 늘어나는 개체를 보시면 내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마지막 쪽에 있는 유리만 왔다 갔다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undo 똑같이 스트레치를 하는데 내가 여기 중간에서부터 중간 유리가 포함되도록 중간에서부터 끝까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역시나 기준점 찍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내가 선택했을 때 처음에 걸렸던 부분, 요 세로 부분,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세 번째 유리가 변경이 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선택한 시작 부분은,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클릭했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사각형을 딱 그려놓고 봤을 때 지금 왼편에 있는 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왼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그 선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의 개체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만약에 또 스트레치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시작 부분은 여기지만 끝부분을 여기로 잡겠다 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해볼게요. 한번 클릭을 하면 가운데에 있는 유리만 움직이죠. 전체 틀은 안 움직이고, 전체 틀까지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을 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클릭했을 때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해보시면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부분에 대한 영역, 그리고 끝에 선택한 부분에 대한 영역이 둘 다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편에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했다 라고 하면 이 전체가 또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치를 뭐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정확히 제가 탁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예는, 이 창틀을 내가 그렸는데 벽체가 실제 내가 그린 창틀보다 커요. 지금 이렇게 되면 딱 맞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넓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넓으면 창틀이 이 크기에 맞게 딱 맞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 중심들도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세로 그리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예를 드는 거니까 정확히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중심점을 찾으려고 다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과 기준점이 서로서로 스트레치 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 예에서는 사실 다시 그리는 게 빠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네의 선들이 각각 여기에 선들에 맞게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치라는 게 늘린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줄어들고 하면은 그 개체의 기준이 되는 곳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다.
하시면 요 스트레치의 여기 부분이 여기로 가고,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린 예보다 훨씬 더 적합하고 괜찮은 예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캐드 작도를 하실 때 보면 제가 막 수업했을 때 많이 쓴 거는 여기 중심선 같은 거 제가 막 그렸었는데 길이가 조금 짧거나 길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깥쪽으로 더 많이 삐져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했던 거 여기도 제가 썼었고요. 사실 이제 스트레치 기능을 모르면 굳이 이제 선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익스텐드를 해야겠죠. 이 선들을, 그쵸? 이렇게 하고 다시 지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내가 적당히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선이 빠져나간 그 길이는 절대적인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만큼 삐져나가게 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실무 가시면 요 선들의 그 수치도 정확하게 딱 지정을 해서 그리긴 해요. 뭐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만큼 딱 삐져나가게 그리긴 하는데 뭐 학생 때는 그 정도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개체의 볼륨, 정확한 크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비례 같은 걸 보고서 조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에도 뭐 내가 방을 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방의 크기를 만들었는데 이 방의 크기가 생각보다 뭐 작다, 나는 더 가로로 길었으면 좋겠다, 세로로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이 벽체를 다시 그리실 필요 없이 지금 완벽하게 다 폴리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깔끔하게 그려진 개체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다시 그리실 필요 없이 스트레치로 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방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2150, 그쵸? 내폭이. 그러면 내가 스트레치를 마음대로 하면은 크기가 지금 이 창틀 그린 것처럼 수치가 딱 안 떨어지겠죠, 그쵸? 3200, 2.68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대적인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스트레치로 개체를 지정하시고요. 엔터 치고 기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세요. 방향은 이제 마우스에 이동된 상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지 왼쪽으로 이동할 건지 뭐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방을 난 늘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폭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아까 2150이었는데 850만큼 늘려서 내 폭을 정확히 3000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바깥쪽 크기로 850 그냥 숫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쵸? 내폭이 3000 정확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툴로도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스트레치를 얘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창틀의 크기가 변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창을 그냥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싶어요. 이 방의 중앙으로. 그러면 이 창틀만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개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개체에서 내가 창 부분을 전체를 선택하면 결국은 이 벽체랑 창이 매달린 창이 달려있는 모양을 보면 벽체랑 창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창의 전체가 요 아까 전에 요 창틀의 일부분이 왔다 갔다 했듯이 이 창을 전체를 선택하면 이 벽체 내에서 이 창 전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으로 정확히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을 그리시고요. 중심선이 여기 있겠죠. 여기. 그렇죠? 창틀의 중심선 지금 40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창의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의 위치가 이 방 전체의 중심 위치로 이동되면 창이 정확히 중앙으로 가겠죠. 그러면 선택하실 때 스트레치 요 창만 선택하면 되겠죠. 물론 요 개체까지 선택하면 개체가 같이 움직이겠지만 요 중심선 요 개체의 선택을 전체를 다 하지 않으면 요 개체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체를 전체를 선택하면 개체는 움직이지만 개체를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전체를 움직여서 여기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는 전체로 선택되되 요거는 전체가 선택 안 되게 하는 게 좋겠죠.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스트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엔터. 기준점이 여기죠, 이제. 그죠? 요 기준점에서부터 여기로 이동하겠다.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딜리트, 이레이즈 해서 보시면 창이 정확히 중심으로 간 걸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할 때 의도적으로 이제 뭐 건축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선을 맞추려고 해요. 뭐 자동차 디자인이든 제품 디자인이든 선을 맞추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사용했을 때 공간을 얼마만큼 좀 명쾌하게 이해시키고 깔끔하게 보이느냐의 차이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는 이 방의 중심에 창을 뚫는다는 개념보다 보통은 이렇게 선을 맞추죠. 여기가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요 문틀 끝과 요 창문 끝을 보통은 맞춰서 디자인을 하죠. 그러면은 공간감이라는 게 사람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시야각이 있잖아요. 35mm 정도, 35도 정도. 그러면은 요 시야각에서 요렇게 방을 봤을 때 요 끝선과 문틀의 그 끝선이 수직으로 쭉 올라간 그 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3차원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 끝선이 보이겠죠. 그죠? 3차원으로 이렇게 개체를 그려보면, 공간을 그려보면. 근데 이 끝선이랑 이 끝선이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해요. 물론 항상 이렇게 디자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뢰 디자이너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걸 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벽 끝선이 딱딱 맞듯이 요 끝선이 맞으면 공간적으로 좌우측에 있는 수직선이 눈에 딱 맞으니까 좀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걸 맞추겠다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통해서 요 끝선을 여기에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디자인 하실 때 여기가 딱딱 맞는데, 여기는 맞는데 나는 지금 또 창문의 전체 중앙의 위치는 안 맞잖아요. 요게 안 맞잖아요. 요게 1800이다. 그러면 이 창문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볼륨의 크기를 조절하신다든지,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 창문의 크기 자체는 요게 맞다,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시면서 디자인을 좀 리파인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치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겠죠. 벽체 두께도 내가 실제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된다, 얇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옵셋을 해버리면 이 전체의 개체가 같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같이 되잖아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렇게. 근데 나는 이쪽 위쪽 벽체의 두께만 줄여야 된다라고 하시면 요 안쪽에 있는 옵셋들은 다 또 해놓고 지워야 되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이 벽체 두께 50만큼 줄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중앙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이동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치는 새로 그리는 툴은 아니고요. 새로 그리는 툴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근데 실제로 이제 도면을 그리거나 디자인 하시면 크게 그리는 것보다 다듬을 일이 훨씬 많아요. 조금씩 조절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치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다. 잘 다룰 수 있도록 좀 숙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스트레치는 제가 막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가지고 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눈에.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명령 마저 해볼게요. 스케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 건축에서 축척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축척 스케일 1대 100, 1대 200, 뭐 200분의 1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 스케일의 스케일이에요. 축척.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설계 진행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해서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스케일 1대 100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 똑같은 게 100분의 1 요거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10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실제 크기가 100인데 내가 그린 건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작게 그렸다. 그래서 스케일이 10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린 거에 100배를 하면 실제 크기다. 요거랑 똑같은 게 1대 100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린 게 1이고 실제는 100의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분의 1입니다, 2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 이제 헷갈리셔서 100분의 1의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 100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할 때 그 100이 먼저 나오니까 숫자가. 근데 100대 1은 거꾸로예요. 100대 1은 거꾸로. 내가 그린 게 100이면 이거를 100분의 1배로 줄인 게 실제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는 더 안 맞죠. 우리는 더 큰 거를 작게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발표하실 때 100대 1이다 라고 하시면 잘못되신 거예요. 잘못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프로답지 못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글씨를 써보시면 제가 쓴 것처럼 위치가 딱딱 맞잖아요. 1이 앞에 오고 몇 분의 1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그 숫자가 큰 숫자가 뒤에 오잖아요. 뭐 200이다 300이다 이런 게 뒤에 오죠. 그래서 몇 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그냥 1을 먼저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에서 1대 50이다 1대 100이다 아시겠죠? 요거를 그냥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1학년이시니까. 자, 그러면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뭐 같은 걸로 해봅시다. 요 창틀. 자, 스케일 입력해보시면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죠. object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뭐 두 개를 해도 되고 10개를 해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내가 스케일할 개체 입력을 하는 거겠죠. 뭐를 크기를 키우고 줄일 거냐. 근데 우리가 창문을 만들어 놓고 유리만 키우고 줄이고 이러진 않겠죠. 그쵸? 뭐 아까 같이 스트레치로 길이를 늘린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스케일이라는 거는 도면이랑 똑같이 XY 좌표 체계로 치면은 XY가 같이 늘어나는 거고요. XYG에 그 모형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XYG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후에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한 방향으로만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치 기능을 대신하거든요. 그게 3차원 모델링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CAD에서 스케일을 하면은 양방향 XY 또는 XYG로 같이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창틀 전체를 선택해야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면 역시나 기준점을 입력을 하고 나와요.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키울 거냐.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 잡은 곳에서부터 늘어나는 거니까 기준 잡은 곳에서부터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찍었다고 가정할게요. 요 모퉁이. 그러면 요 모퉁이를 찍고 내가 2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요 점에서부터 내가 선을 이 축의 2배 길이로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2배 길이로 하나 이렇게 그려서 요 크기에 맞는 창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은.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편을 한번 찍어볼까요? 찍고 지금 수치를 입력 안 했죠. 몇 배 이런 걸 입력 안 하니까 마우스가 가는 대로 지금 스케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케일을 대체적으로 딱 몇 배를 입력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찍은 곳에서 지금 보시면 572 막
500, 423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156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클릭을 해버리면,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2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중심점을 찍어놓고 그냥 숫자 2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2배가 됐겠죠, 그쵸? 다시 스케일 전체 여기를 중심으로 해볼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0.5배를 해볼게요. 그럼 원래 크기로 돌아가겠죠? 0.5 0.5로 입력해도 되고 분수로 입력하셔도 돼요. 뭐 1/2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자, 입력해 보시면 엔터. 다시 작아졌죠. 3배 이렇게. 근데 스케일도 배수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뭐 할 때 했었죠? 레퍼런스를 사용한 적이 한 번 있죠. 레퍼런스 포인트. 우리 로테이트 할 때 썼다, 그죠? 로테이트 할 때 내가 실제로 그리고 있는 요 선, 실제 가지고 있는 각도를 180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상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 레퍼런스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그 라인을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를 로테이트에서 배웠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레퍼런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다시 다른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포인트가 A-에서 B-까지의 포인트만큼 키워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벽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임의로 그리고 있으니까 벽의 두께도 모르고 지금 창문이 얼마 정도 두께로 그려졌는지도 몰라요. 아까 전에 막 스트레치를 마음대로 해놔가지고, 그쵸? 근데 얘를 이 벽의 크기에 딱 맞추고 싶어요. 폭을. 자, 그러면 물론 스트레치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겠지만 스케일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얘가. 근데 스트레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부분만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쵸? 어느 부분만 이동하겠죠. 창 유리의 위치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느낌을 모르려고 하는 거니까 유리의 정확한 두께를 지금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비례만큼, 요 크기의 그 창문의 위치가 정확하게 왔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느낌이. 그러면 창틀이 가지고 있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면은 폭이죠. 지금은 깊이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그 벽체의 두께, 요 끝에서부터 요 끝으로 오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케일을 하는 대상은 여전히 창문이고, 그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죠? A에서 B-로 지금 가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A점은 통일이니까 여기를 일단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배율을 입력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1.078 배 요 정도 되겠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레퍼런스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로테이트랑 똑같아요. 카피, 레퍼런스 옵션 둘 다 있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에 R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그러면 레퍼런스 랭스를 입력해라.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1의 길이가 실제 나중에 갈 1.07 뭐 배가 되는 건데 우리 이 길이를 알 수 없으니까 레퍼런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가, 그쵸? 지금 폭 어디로 가는 거죠? 시작점은 똑같이 찍혀 있고 A점은 여기로 가는 거죠. 그쵸? 가는 점만 딱 찍어주면 자동으로 딱 맞게 되어 있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꾸로 나는 벽체의 반만큼 창틀이 왔어야 된다. 잘못 그렸다. 다시 스케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엔
레퍼런스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의 길이가 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근데 스케일링을 하면 요 폭만큼 전체의 길이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실제 안쪽에 있는 유리의 두께까지 같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든 얘가 정확한 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유리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이니까, 기성품이니까 바뀌면 안 되거든요. 소수점으로. 그래서 얘네는 변하지 않고 요 틀 가지고만, 틀의 폭 가지고만 스케일을 하고, 얘네들은 나중에 정확히 다시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스트레치가 지금 이거를 실무에서 그리기엔 더 정확한 방법이지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다 해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다 이해됐다고 가정하고 또 새로운 거 해볼게요. 이번 주는 어레이랑 브레이크, 그 다음에 X라인, 필렛, 챔퍼, 해치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내용이 많으니까 쭉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순서를 요거부터 합시다. X라인부터 쉬우니까. 자, X라인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요. X라인은 왜 저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X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지수 X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슨 뜻이냐면 라인은 라인이고요. 그쵸? X는 infinite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의 선, 무한한 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도면 그릴 때 또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스트레치 할 때 막 기준선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의 기준선들을 가지고 어떤 선이 어디로 가고 어떤 선이 얼만큼 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도면을 수정해 나갔잖아요. 그 기준선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라인을 막 그리시는데 라인을 그리셔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아까처럼 정확하게 중심점을 내가 찍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라인을 당연히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끝점과 끝점이 있으니까. 근데 인피닛 라인이라고 하면은 끝과 끝이 없으니까 중심점이 잡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인을 그리는 게 맞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세로 수직선을 가지고 막 스트레치의 중심점을 잡고 이동하거나 할 때, 또는 내가 뭐 어떤 그리는 데 있어서 가상의 중심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위치를 맞춰야 될 때, 뭐 이런 경우에 임시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도면 정리를 쭉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도면을 그리시면 도면의 그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실 때가 있거든요. 좀 깔끔하게.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선들을 그릴 때 내가 도면이 이렇게 긴데 라인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인을 줌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그쵸? 그래서 무한한 선을 그려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X라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X라인. 자, 입력을 하시면 그냥 한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으면 끝이에요. 한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으면 끝인데 일단 한 점을 찍어 볼게요. 찍고 막 회전을 시켜보면
그냥 선이 막 회전하죠. 근데 이 선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줌아웃을 해서 이 선은 계속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그냥 선을 입력하시면 돼요. 한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고. 근데 대체로 우리가 X라인을 쓸 때는 수직선, 수평선 요거를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90도 단위로 작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X라인 입력해 보시면 한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찍기 전에 여기 옵션들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쓰거든요. 앞에 있는 두 가지만 거의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HO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HOR horizontal이라고 하는 이제 수평의라는 영어 단어의 앞자 세 개를 딴 거죠. 그 다음에 VER 이렇게 돼 있죠. VER은 뭐죠? vertical이라고 하는 수직의 이런 영어 단어죠. vertical.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글자만 우리가 입력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HV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HV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H를 입력한다. H 엔터. 그러면 그냥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수평선을. 자, 아까랑 똑같이 가볼까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도면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맞추겠다. 그렇죠? 나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맞추고 싶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좀 유리한 점은 무한한 선이니까 지우기도 편해요. 그냥 줌아웃 해가지고 여기 걸리는 것들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X라인 버티컬 한번 해볼까요? 버티컬. 그러면 수직선이 그려지겠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무한한 수직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 X라인 수직선 수평선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쓸 때가 언제 많이 쓰냐면 도면 그리실 때 이제 평면도 위주로 보통 작성을 하시죠. 근데 평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평면도가 그려진 상태에서 단면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 단면을 끊으실 때 이렇게 라인을 맞춰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선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수직 수평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X라인을 안 쓰시면 도면에서 이렇게 선을 내리다가 살짝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내려올수록 그 격차가 커지니까 우리는 작은 도면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수직 수평선을 정확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뭐 위치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회전시킬 일은 거의 없겠죠. 뭐 위치를 바꿀 때는 가운데를 입력하시면 되고 회전시키고 싶으실 때는 끝을 잡아서 돌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수직 수평선 위주로 쓴다. 예를 들어서 아직 도면을 그려본 적이 없으시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도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라인 써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인면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단면도를 아직 안 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에서 내가 단면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단면도의 시작 땅을 그려 놓으시고 요 선들이 쭉쭉쭉쭉 같은 위치에 내려와 가지고 단면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도 그리실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뭔가 벽체 위치를 다 따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줌인해서 정확하게 클릭하고 줌아웃 해가지고 위치까지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귀찮죠.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라인을 써가지고, X라인 버티컬이죠. 내가 단면을 끊어야 됐을 때 걸리는 모든 부분에 일단 골조를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층고, 예를 들어 뭐 3500이다. 설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슬라브 두께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면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쵸? 이렇게 단면들을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벽체의 위치를 잡을 때 X라인을 가지고 잡았잖아요. 근데 그 X라인 자체가 인피니트 라인이지만 내가 트림을 통해서 끊어내면, 무한한 선이지만 트림을 통해서 끊어내면 실제 벽체를 여러분들이 그렸던 폴리라인처럼 하나의 개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트림을 통해서 다 위아래를 잘라낸 거잖아요. 잘라내면 위치는 똑같겠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이렇게 단면을 그려놓고 완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문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잘려야 됐었다, 그러면은 어, 위치를 딱 잡아놓고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안 그려보시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오세요. 막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서 막 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평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를 완성시켜 놓고 쭉 라인을 따다가 가운데 있는 벽체들을 완성시키고, 어차피 이 층고 같은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높이로 갈지. 실제로 이 건물이 뭐 일부분이 더 높았다, 이 부분이 더 높은 건물이다 라고 했으면 이쪽 층고는 더 높이 그리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설계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뭐 복잡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실제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방법을 아예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되게 복잡하고 힘들게 도면을 그리다가,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서 회사 때 이제 사수분한테 많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기능을 아는 거랑 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랑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랑은 좀 별개예요. 별개인데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좀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X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단면을 그리거나 인면을 그릴 때 좀 두려움 없이 많이들 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단면이랑 인면도를 잘 안 그리시더라고요. 설계하실 때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잘 활용을 해보세요. 나중에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음성이나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 10분만 쉬었다가 어레이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10분만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다 오셨으면 어레이부터 해봅시다. 자, 어레이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인데요. ARRAY,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것도 그냥 영어 단어예요. 배열하다라는 영어 단어. 근데 어레이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가끔 쓸 일이 있으니까 기능을 또 모르시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레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피라는 그 복사하는 명령어를 여러 번 하면은 어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어레이 한 개체를, 그러니까 배열을 막 100개, 200개씩 하지 않는 한 복사하는 게 더 빠르고 정교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레이를 입력해보면 개체부터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려놨던 요걸로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각형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로 한번 해볼게요. 1000짜리 사각형이네요. 1000에 1000짜리 정사각형. 자, 어레이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를 뭐 선택하든 여러 개를 선택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선택을 하시고, 자,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부가 옵션이 나오겠죠. 어떤 어레이를 할 거냐. 뒤쪽에 보시면 array type이라고 해서 rectangular array냐, path array냐, polar array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rectangular array를 써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이 지금 중괄호에서 rectangular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부가적으로 뭔가를 입력하지 않으면 rectangular array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ctangular array가 우리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치시면 지금 이미 array가 돼서 뭔가 미리 보기가 뜨는데, 요렇게 요게 행, 요게 열이잖아요. 행, 열. 영어 단어로 치면 밑에 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영어에서는 이제 행렬이라는 거를 column이랑 row라고 표현을 해요. column은 기둥이니까 수직, row는 열이니까 수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직과 수평의 개수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프리셋이 4개, 3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개수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격이 있겠죠. 간격.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는 여기까지고 끝점을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한 간격이죠. 요 베이죠. 요 간격이 아니에요. 입력하시는 간격은 요 간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간격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크기의 개체를 그린지 모르니까 컴퓨터는 그 개체의 크기랑 상관없이 항상 이동, 무브나 카피처럼 기준점에서부터 다음 점까지의 거리,
내가 찍은 전까지 거리. 그 거리가 이제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그냥 밑에 있는 거 중에 많이 쓰는 거 컬럼이랑 로우는 개수를 조절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은 컬럼이랑 로우를 또 각기 입력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운트를 입력하시면 개수잖아요. 개수인데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이렇게 또 따로 입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가지만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되고, 둘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 하나 입력하고 수치 입력하고 하나 입력하고 수치 입력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수직 개수, 수평 개수 이렇게 차례대로 탁탁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간격이죠. 간격. 공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어레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체의 크기라든지 얼마만큼 띄울 건지에 대한 그 거리감이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어레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짜리를 그렸기 때문에 1000짜리를 그려서 1000 이상으로 가야지 얘네가 겹치지 않고 간다는 걸 내 머릿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체의 크기를 모르시면 스페이싱을 얼마로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으시니까 어레이는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걸 계산해서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변경을 해보면 카운트 입력하면 여기 나오죠. 뭐부터 나오죠? 수직부터 나오네요. number of column이라고 나오죠. 지금 요 수직 개수 하나, 둘, 셋, 넷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간 개수가 지금 4개. 그럼 이걸 5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칼럼 이렇게 된 게 5개로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로우라고 나오죠. 연속해서 입력할 수 있다.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얘를 5개로 바꾸겠다. 아니면 뭐 4개로 바꾸겠다.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다 됐으면 수직 수평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싱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싱. 자, 지금 150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1000이었죠. 그리고 이게 500만큼 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0만큼 띄우고 요 사이도 1000만큼 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치를 2000 입력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2000 입력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항상 요 칼럼 순서는 칼럼 먼저 로우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격도 마찬가지로 칼럼의 간격, 수직 기둥이니까 기둥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로우의 간격,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수치를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뭐 1000, 1500 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자, 다 됐으면 엔터 치면 명령 종료되겠죠. 근데 어레이 명령이 좋은 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룹핑이 안 돼 있었어요. 어레이를 하면은 각각의 개체가 따로따로 다 선택이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인가 뭐 14년인가 그 버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클릭을 하시면 얘네가 하나의 그 컴포넌트처럼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같이 선택이 돼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화살표들이 있는데 얘를 변경을 해보면 가로 세로의 화살표는 개수를 늘리는 거고, 그쵸? 끝에 있는 사각형들은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막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쵸? 안쪽에 있는 사각형들은 스페이싱을 바꾸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를 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만들었다 하시면 이 수치를 그냥 내가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이 어레이를 쓰는 거의 장점이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카피를 했다라고 하시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수정을 해주셨어야겠죠. 간격이 안 맞다 그러면 한쪽 간격을 바꾸면 나머지도 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다, 어레이가. 근데 지금 얘를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걸 익스플로드 기억나시죠? 폭파시키다. 익스플로드를 하시면 다 각기 선택이 되게 이렇게 바뀌어요. 어레이로 돌릴 수는 없어요. 바꾸고 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피랑은 차이점은, 만약에 내 이 간격이 1000이 맞았다라고 하면 카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상황에서는 얘를 500 이동하고, 그죠? 또 얘 선택해서 500 이동하고, 또 선택해서 500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는 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뭔가 익스플로드 하기 전에 각각의 개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익스플로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다. 그래서 어레이는 저도 가끔 사용은 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면 천장 평면도 그릴 때 우리 조명 배치 하잖아요. 조명 배치. 예를 들면 요 천장 요게 이제 바닥이고 그 바닥에 해당되는 위쪽으로 이제 올려다 봤을 때 천장이 똑같이 생겼겠죠. 미러 이미지겠죠. 그래서 요게 천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천장에 우리가 등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등 배치를 하실 때 뭐 요런 원형의 120짜리 등을 배치한다. 좀 일부러 크게 그릴게요. 뭐 요런 등 배치를 한다. 등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확하게 뭐 중심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두 개를 배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레이를 통해서 내가 이 등의 개수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만약에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놓고 그쵸?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스페이싱을 나는 등의 간격을 1200으로 하겠다. 요 간격을 1200으로 해놓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칼럼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돼 있는데 3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두 개를 가겠다. 그 다음 간격은 똑같이 1200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마련을 해놓고 요 상황에서 요 등 자체 간의 간격이나 거리는 정확하게 내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중심, 요 등과 등 사이의 중심 얘랑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를 그렸을 때 얘의 중심이 방의 중심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방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얘를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끔 쓰긴 하는데 왜 이렇게 쓰면 좋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기 협력 업체를 통해서 조도 계산 같은 걸 해서 이 방의 조도가 뭐 쓸데없이 밝다거나 아니면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 등의 개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간격이나 그걸 조절해 가지고 도면 수정을 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또 그냥 일반적으로 복사가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당 설계 같은 걸 한다. 방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기에 뭐 체육관 설계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굉장히 많은 등들이 배치가 될 거잖아요. 등 간격으로 쭉 가겠죠. 그런 경우에 수정을 했을 때 아까처럼 내가 하나하나 간격 수정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어레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가 쉽겠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도면 수정하실 때 쉬운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카피랑 그냥 무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빠른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신 다음에 어레이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레이도 처음 해보시면 저도 이제 CAD를 통해서 어레이라는 요 시스템을 처음 배웠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예 나오지가 않았던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루시는데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또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고 막 카피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레이 중에 아까 타입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개체 선택하고 요거 일단 지울게요. 자, 개체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타입 선택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해진 길, 요 길을 따라서
몇 개를 몇 간거기로 배치하느냐 요건데, 요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요건 안 할게요. 요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따라서 똑똑똑똑 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수직 수평 말고 꼬부라진 길을 따라서 뭔가 배치를 하는 경우는 조경에서는 가끔 쓰는데 건축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건 패스를 하고, 여기 폴러 어레이라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극좌표 할 때 우리 썼었잖아요. 극이라는 거, 폴대 할 때 그 폴이죠. 그래서 폴러 어레이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요 폴러 어레이는요, 어레이 입력해 보시면 여기 어레이 폴러라고 하고 명령어가 따로 마련도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폴러 이래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레이 자체에 부가 옵션으로 폴러 명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명령어를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어레이 패스. 그래서 보시면 어레이 폴러, 어레이 렉탱글, 어레이 패스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는 건데, 요 세 개가 통합돼서 그냥 어레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입력도 되지만. 그래서 어레이 폴러 요 명령어다. 요 명령어는 뭐냐 한번 해볼게요. 자, 개체를 똑같이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시고 specify center point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폴러 어레이니까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레이가.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나는 어레이를 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니까 오히려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요거? 네, 끝점.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요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요렇게 할게요. 그냥. 자, 어레이 다시.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레이 폴러는 언제 쓰느냐? 나선형 계단 그리실 때 써요. 나선형 계단. 근데 나선형 계단을 그리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지만, 하지만 나선형 계단을 그리실 때 쓴다. 계단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계단의 그 간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레이 폴러에서 중요한 거는 베이스 포인트, 내가 어디를 찍었느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아이템, 앵글, 필, 앵글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하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템은 개수고요. 내가 몇 개를 어레이 할 거냐.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그렸죠. 그쵸? 클릭해 보시면 지금 6개, 총 6개, 5개를 더 그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계단을 나는 훨씬 더 촘촘하게 해야겠다. 그럼 12개다. 그러면 12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rray angle between, 이건 뭐냐면 계단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시작과 끝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시작과 끝이 똑같았을 때 만약에 머리가 부딪힌다, 아니면 랜딩하는 구간이 좀 위치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rray 앵글이 아니라 fill angle, 채워지는 앵글. 그래서 지금 클릭해 보시면 fill angle을 클릭해 보시면 360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니까. 하지만 나는 계단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270도가 되겠죠. 근데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각도를 변환시킨 거니까 270도 내에서 12개가 그려진 거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각도가 촘촘해진 거겠죠.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앵글 비트윈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25도였는데, 요게 나는 각도가 더 중요하다, 개수보다. 각도가 30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30도로 하면 30도가 맞춰지면서 요게 채워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수랑 각도는 어레이 폴러에서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내가 각도를 늘리면 정확히 내가 입력한 개수가 그 필 앵글 사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더 넘어가느냐, 요게 다 연관성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 수치다. 여러분들이
각도를 30도로 했는데 개수를 뭐 6개만 한다 그러면 30도에 6개만큼만 표기를 하면 되지만 30도를 했는데 개수가 15개다 그러면 360도가 넘어가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중복돼 가지고 선이 그어지니까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선이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계단을 이제 그리실 때 정확하게 그려야겠지만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제 화살표도 좀 더 예쁘고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어레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단이라는 거는 올라가면서 특정 그 구간에서 우리가 평면도를 자르니까 자를 때 상부 부분은 끊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다 그리시면 익스플로드를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은 점선으로 표기가 돼야겠죠. 상부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도면 표기가 될 거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예쁘게. 제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개 표시가 돼가지고 도면이 잘려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실제로는 도면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요 윗부분은 평면도의 상부에 있는 부분이니까 점선으로 표기를 해줬다. 이런 경우에 어레이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기능 자체를 모르시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등간격으로 그리시려면 각도를 다 계산해 가지고 했던 것처럼 뭐 30도 60도의 선들을 따로 그리시거나 아니면은 카피했을 때 그 로테이트 했을 때 카피 기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테이트 카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각도를 다 30도씩 카피를 여러 번 시행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번거로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레이 폴러를 이용하시면 조금 쉽게 그릴 수는 있겠다. 그래서 계단이 만약에 요것도 잘못됐네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겠죠. 여기도 다 안 보이니까 계단이 뭐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가 있다. 근데 의자가 앞뒤가 똑같이 생겼으면은 배치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의자였다라고 하시면 그냥 의자를 여기서 얼마만큼 띄워가지고 얘를 그냥 복사해도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위치만 맞추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자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여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시면 얘를 사실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4개만 배치할 거면 미러를 하면 되니까 4개만 배치할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쵸? 4개를 할 거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4개가 아니라 여기도 있어야 된다. 여기도 있어야 된다. 테이블이 커서 그런 경우에는 어레이를 쓰시는 게 처음부터 쓰시는 게 편하겠죠. 물론 또 이런 경우에도 4개를 만들어 놓고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로테이트 카피를 이용하시면 45도만큼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역시나 두 번의 지금 길을 거쳤잖아요. 하나를 미러를 또 한 다음에 또 로테이트 카피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내가 의자 하나만 그려놓고 쭉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렇게 쭉 돌려버리면 되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레이는 어레이가 항상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시고 내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따로 수정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익스플로드를 해가지고 그룹 해제를 해야 된다, 익스플로드가 먹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요거 했을 때 쓴 기능인데 브레이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선이 이렇게 있죠. 선이 있는데 한 선을 내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림을 하면은 그 선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예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인을 했을 때 두 개의 개체를 만들었잖아요. 개체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내가 조인을 시켰다라고 하면 요 조인된 상태를 그냥 다시 각각의 개체를 만드는 건 익스플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원래 하나의 개체 두 개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의 개체인데 내가 얘를 분할시키고 싶다, 잘라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라인을 또 그려놓고 트림 해가지고 가운데 잘라내고 얘 지우고 익스텐드해서 여기로 가서 연결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아니면은 그냥 간격이 띄워지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그냥 선 그어놓고 두 개 다 각기 선택될 수 있도록 트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요런 또 번거로운 그 과정을 하나 생략해 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했던 선 그려놓고 자르고 하는 거를 여러 번 거쳐서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게끔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보시면, 자, 브레이크 셀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선택하시고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 지금 내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곳에서부터 내가 바로 셀렉트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것 자체가 브레이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약간 그레이 아웃 되죠, 이 가운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부분을 선택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선택했는데 나는 개체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first point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 누르시면 나 여기서부터였다. 그리고 second point 내가 원하는 곳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간격을 띄워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체를 분할하고 싶다. 나는 중앙에서부터 정확히 이 정중앙점에서 양분하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브레이크. 일단 양분할 수 있게 요 가운데점, 가운데점을 클릭할 수 있게 해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선택하시고, 자, 퍼스트 포인트를 F 여기로 정확하게 요 중심점을 찍었죠. 찍었는데 세컨 포인트를 입력하면 그 부분만큼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컨 포인트도 똑같은 위치에 찍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점과 같은 위치에. 그래서 찍어서 끝내면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얘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간간히 사용할 때가 있어요. 라인을 그리고 트림을 하고 다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간편하게 축약해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잘 다루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해보고 계시죠? 브레이크 하는 거. 이것도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하면 그냥 분할 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필렛, 챔퍼 이렇게 두 개 연관성이 있는 기능이니까 자, 명령어는 필렛, 챔퍼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필렛과 챔퍼. 근데 필렛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주 사용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필렛부터 해봅시다. 필렛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F로 바꿔놨는데 필렛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사각형 1000에 사각형 있었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봅시다. 안 그렸으면 한번 지금 렉탱글로 빨리 그려보세요. 1000에 사각형. 요 필렛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네. 굴리기로 번역했나? 하여튼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하는 건데 그 수치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수치를 입력하는지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개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0짜리 개체를 만들어 놓고 수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필렛 입력하시면 뭐라고 나오죠? Select first object 이렇게 나오고 뭐 뒤쪽에 undo, polyline, radius, trim, multiple 뭐 이렇게 나오죠. 다른 거 그냥 다 모르겠고 필렛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radius 요거예요. 요거 반지름이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R을 입력하셔도 돼요. 자, 클릭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필렛 specify 필렛 radius 이렇게 돼 있죠. 명확하게 해라. 근데 지금 0.0000으로 되어 있어요. 필렛의 radius가 0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서리를 둥글게 굴릴 건데 요렇게 굴릴 거예요. 이렇게 굴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아크를 그리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아크를 그린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컴파스를 돌리는 거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 아크에 반지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크를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1000짜리 한 변의 길이가 1000이니까 계략적으로 한 200으로 해봅시다. 필렛 레이디어스를 200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됐죠? 자, 입력한 상태에서 first object를 입력을 하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전부 하나의 오브젝트지만 필렛을 했을 때는 조인되기 전 상태의 각자의 개체를 오브젝트로 인식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모서리를 둥글게 굴릴 거냐를 인식하니까 요거랑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 클릭하고 두 번째 만나는 거 해야겠죠. 클릭하려고 하니까 미리 보기가 보이죠.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둥글게 굴려졌죠. 근데 이게 뭐죠?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200이다.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찍어서 200짜리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컴파스를.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필렛. 아까 제가 하자마자 얘네가 하나의 개체로 쭉 다 붙어 있었죠. 그쵸? 그게 뭐냐면 그 옵션, 필렛 옵션 중에 여기에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얘를 지금 이렇게 필렛 하면서 모서리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요거 두 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개체가. 얘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그리는 순간. 요게 이제 트림이거든요. 내가 필렛을 하면서 원래 있던 개체를 지워버리겠다, 트림 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옵션이 지금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필렛하고 노 트림으로 한다. T에서 트림 되어 있는데 얘를 노 트림하지 않겠다. N을 입력하시면 수치는 항상 직전께 입력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얘가 조인되지도 않고 각각의 개체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트림이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옵션들을. 그쵸?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얘만 따로 그려주는 거죠. 대체로 트림 옵션을 켜놓고 사용하실 건데 나는 이 원본 개체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그냥 중복돼서 그리는 요 아크만 그리겠다 라고 하시면 노 트림 옵션으로 그리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기본적인 그 필렛의 기능이에요. 레이디어스를 뭐 500으로 바꾸고 트림 옵션을 트림을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그쵸? 요게 원래 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에요. 이렇게 쓰라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편법으로. 자, 우리가 요 벽체 그렸을 때 요거 그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옵셋 해가지고 그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자, 헷갈리니까 선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요 명령어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트림을 배웠을 때 요걸 했었는데, 트림을 배웠을 때 각각의 개체를 매개체를 삼아서 끝을 자르는 게 맞다.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을 자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잘라낸 다음에 이 각자의 개체가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옵셋을 하면 조인을 시키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뭔가 지금 잘라내고 조인하고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번거롭게. 근데 지금 필렛을 배우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 자, 우리 필렛 했을 때 레이디어스를 지정했죠. 실제로 필렛이 작동하는 방법은요. 필렛, 레이디어스 지금 500으로 돼 있었죠. 이 상태면 자, 얘랑 얘를 필렛 한다. 요거 두 개. 그러면 얘랑 얘를 지정하면 우리 트림 옵션이 되어 있었잖아요. 트림. 그렇죠? 잘라내기. 그래서 얘를 500으로 굴려주면서 이 끝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응용할 수 있겠죠. 아, 얘가 자동으로 잘라내면서 아까 어떻게 해주더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더라. 잘라내면서 조인을 시켜주더라. 요거를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응용한다? 자, 필렛 레이디어스를 0으로 하면 아까 제가 0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항상 0으로 쓰니까 0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굴리는 반지름이 0이니까 무수히 가까이 가서 여기 딱 붙어 있겠죠. 리미트 무한대 하면. 그쵸? 그래서 얘랑 얘를 필렛 굴리면 레이디어스는 없는 상태고 조인은 시켜주겠죠. 해볼게요. 얘랑 얘. 그쵸? 다시 얘랑 얘. 조인 됐는지 확인해볼까요? 제대로 잘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완성시킬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게 필렛이다. 필렛 레디어스 0.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도를 하시다 보면 필렛 레디어스가 굉장히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 근데 내가 0인지 알고 무의식적으로 얘랑 얘를 조인시킨다고 하면 지금 벽체 그려진 것 같죠, 제대로. 하지만 줌인을 해보면 이렇게 굴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렛이 굉장히 유연하지만 반드시 레디어스 0을 새로 체크하고 그리셔라. 습관적으로. 잘못된 걸 확인하시면 상관없어요. 자, 필렛은 여러 번 먹일 수 있거든요. 잘못됐죠? 그럼 다시 필렛 레디어스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상복구 됐죠? 다시 요거 그래서 잘못되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거 잘못된 거를 빨리 잡아내 가지고 미리미리 수정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필렛 레디어스 0 사용하실 때도 어떤 개체의 모서리 두 개를 입력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필렛 레디어스 0 상태에서 얘랑 얘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필렛을 하면서 레디어스 0으로 못 따기를 하시면 원본 개체가 삭제돼요. 아까 삭제시켰잖아요. 트림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트림 옵션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잘못 입력하시면 이 개체가 다 날아갔죠. 지금 바깥쪽 테두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자, 벽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있어요. 자, 교차된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지금 내가 여기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벽체도 내가 계속 갈 건데 그쵸? 얘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필렛 우리 옵션 자체를 ON으로 해놨기 때문에. 트림 옵션을 ON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지우는 과정이 번거롭고 조인을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0으로 하는 필렛 레디어스 0으로 하고 트림 옵션을 켜놓는 게 맞아요. 편한데 근데 삭제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두 개 시키면 여기가 없어지지 않아 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고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트림을 한번 가운데를 잘라 놓는 거죠. 이렇게 끊어 놓는 거예요. 각각의 개체로 인식을 시키게. 그러면 필렛 얘 그쵸? 필렛 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개체가 두 개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만 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라내버렸다.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그리고
얘랑 이렇게 필렛 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끝 같은 거 끝과 끝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건 잘 맞춰야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근데 얘는 또 과정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니까 좀 번거롭겠죠.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벽체의 중심이 정확하게 이 선의 중심에서부터 균등 분할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여기 중심선 잡아내시고 X라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배운 것들 다 활용해 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잡아내야겠죠. 어떻게? 선 하나 그리고 X라인으로 여기. 그쵸? 그러면 이 중심이 이 중심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 중심이 이 중심으로. 자, 그럼 스트레치 요거 두 개를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 그쵸? 이런 게 오늘 배운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능들을 총 집합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게 되겠다라는 게 순간순간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빨리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필렛 레디어스 0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 필렛 레디어스 0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반지름이 레디어스인데 반지름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트림을 하면서 조인을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챔퍼는 뭐냐? 챔퍼는 잘 쓰진 않지만 필렛이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필렛은 우리가 반지름을 지정한다 그러면 얘랑 얘를 모서리를 둥글게 굴려주는 기능이었잖아요. 둥글게. 챔퍼는 똑같아요. 필렛이랑 똑같은데 요 모서리 둥근 부분을 직선으로 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게 챔퍼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챔퍼 아마 CHA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CHA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이건 뭘로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서 똑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반지름은 없잖아요. 반지름은 원인 경우에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옵션 중에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있을 거예요. 디스턴스. 근데 챔퍼는 필렛이랑 뭐가 다르냐면 필렛은 원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깎여진 XY축이라고 할게요. X축의 거리랑 Y축의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반지름만큼. 하지만 챔퍼는 직선을 그려가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별도로 줄 수 있다. 요 차이가 있겠죠. 디스턴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first chamfer distance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chamfer distance.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내가 클릭하는 순서예요. 우리 필렛 했을 때 하나 둘 클릭했듯이 chamfer도 하나 둘 클릭하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얘가 500이었으니까 일단 수치 500은 하나 줘보고 자, 두 번째 세컨드 챔퍼 디스턴스를 500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좀 구분이 되게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first line, second line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1000으로 줄 건지 내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긴 방향 이게 기니까 긴 쪽을 1000으로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짧은 방향을 500으로 주겠다. 제가 500, 1000으로 입력했죠? 네, 그럼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네요. 그쵸? 다시 디스턴스가 500에 1000으로 했었죠. 그쵸? 그럼 500이 여기 1000이 여기 얘가 500이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길이 요게 500이고 요 길이가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작도가 되는지 좀 이해는 되시죠? 근데 잘 쓸 일은 없겠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chamfer라는 명령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첫 번째 길이 입력하고 두 번째 길이 입력하고 클릭 클릭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길이 입력, 두 번째 길이 입력, 클릭 클릭. 요 단계를 이제 손이 좀 빨라지시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조인 돼 있죠. 이것도 그냥 익스플로드 갑자기 해버리고 옵셋 1000, 옵셋 500. 그래서 이렇게 선 있고요. 그쵸? 그 다음 필렛 배웠잖아요. 필렛 예, 레이디어스 0으로 되어야겠죠. 필렛 레이디어스 0, 예, 예. 요렇게 그리시게 돼요. 똑같죠, 방법은. 근데 이게 손이 빠르면 챔퍼보다 더 빨리 해요. 명령어를 훨씬 많이 입력했지만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챔퍼는 단축키 지정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C가 카피니까 뭐 CH로 해놨다든지 CHA로 쓰든지 뭐 두 번 입력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가가지고 첫 번째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입력하고 클릭 클릭하고 하는 거를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옵셋 시키고 선 그리고 필렛 조인 시켜버리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응용을 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필렛이란 기능은 좀 많이 사장되고 있는 기능이긴 해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려지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사용한 것처럼 오히려 필렛 레이디어스 0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드로잉 오더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해치부터 해치는 중요하니까 해치까지는 하고 넘어갑시다. 좀 오늘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를 기능을 다 배우려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네,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 표현 기법에서 배우고 있는 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업의 가장 주된 목표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고 여러분 산 비탈레로 아마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 비탈레 도면을 캐드로 그리는 게 중간고사 시험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겠죠. 해보시면 좋고 그것들을 정해진 시간 내로 빨리 그리셔야 되니까 어떤 도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그 인면도 단면도 평면도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그려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도면들을 좀 미세하게 수정을 해서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도면을 정확하게 내가 다시 그릴 수 있느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빠르게 하려면 여러가지 기능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치는 뭐냐면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해치의 그 기본 조건은 이거예요. 기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색칠 공부하는 어린이들 그 노트 보시면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뭐는 뭐로 칠하고 뭐는 뭐로 칠하고 구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죠?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패곡선, 우리가 패곡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를 뭘로 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도면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자, 어린이한테 자 색칠해봐라고 했을 때 칠하다가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죠. 이렇게 칠할지 아니면 뚫려 있으니까 넘어가서 다 칠할지. 근데 넘어가서 다 칠하는 게 맞는데 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 시트는 뭐라 그랬죠? 무한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무한한 공간을 다 칠할 수 있을까요? 못 칠하죠. 그래서 해치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진짜 열심히 잘 그려놓고 해치를 하다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컴퓨터가 칠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하다가 너무 많은 공간을 칠해야 돼서 그 윈도우 오류 소리 있죠? 꿍 소리 나면서 하얗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작업했던 도면들 전부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해치는 거의 마지막에 칠하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해치기 때문에
열심히 도면 그리는 게 날아가서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치를 실행한다 하면 컨트롤 S로 세이브를 한다. 요게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아시겠죠? 해치를 내가 해야 된다. 컨트롤 S 누르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폐곡선에다가 해야 된다. 요거를 기본 조건으로 잡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얘 해치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닫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닫다가 이 선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각도가 어그러질 수도 있죠. 그쵸? 그리다가 내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닫히게 그리는데 그 조건 자체를 내가 조인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인의 기준이 뭐였죠? 선의 끝과 끝이 맞닿아 있어야 조인이 된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닫아놓고 이거 전체가 조인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조인이 됐다? 그럼 얘는 무조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 그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삐져나갔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자, 터졌죠? 줌아웃 해볼게요. 붙어있어 보이죠? 이런 경우에 해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해치하면 여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컴퓨터 멈춰버려요. 그래서 조인을 해보시면, 근데 조인해도 조인 된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각 박스를 저처럼 키워놓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지금 클릭하는 사각 박스랑 얘를 좀 키워놨거든요. 크기를.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요 점이 두 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봐라. 자, 지금 폐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치를 하시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치 입력한 거예요. 해치 입력하시면 이렇게 뜰 건데, 해치에 관련된 옵션들이 전부 이렇게 리본창 위에 뜨죠. 요게 이제 2010년 이후에 바뀐 모든 기능들은 이렇게 위로 뜨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게 해치 패턴, 해치가 들어가는 그 모양, 어떤 모양으로 넣을 건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게 해치가 들어갈 레이어들, 어떤 색깔로 넣을 거냐, 색깔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근데 대체로 요것들은 건들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무수한 레이어들, 이 레이어들을 통해서 색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치도 한 가지의 그 그룹을 배정을 시켜요. 어떤 색으로 넣으라고 하는 그룹을 배정시키지 여기에서 색깔을 잘 바꾸진 않는다. 그래서 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치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거는 해치의 투명도, 얼마만큼 투명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이것도 잘 쓰지 않아요. 그다음 밑에 앵글은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빗금쳐진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죠? 요게 45도의 패턴인데, 원래 45도의 패턴을 각도를 45도로 넣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수직 수평선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해치의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해치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치를 칠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시면 끝나거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클릭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명령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이렇게. 근데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adjust 해치 스케일을 오토매틱하게 바꿀 거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케일 1의 해치 패턴의 스케일은 이 사선의 빗금의 그 간격이 너무너무 촘촘해서 우리가 이 데생할 때 그 간격을 촘촘하게 계속 그리면 그냥 시커매지잖아요. 실제로는 간격이 있지만 시커멓게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어드저스트 해라는 옵션, 요것도 이제 2에 나온 건데, 너무 촘촘하니까 너 조절을 좀 할래? 이런 이야기예요. 조절을 한다고 해도, 클릭을 해도 꽉 칠해져 보이죠. 그래서 줌인을 해보면,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간격이 띄워진 패턴인데, 얘가 너무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전부 칠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내가 입력했던 옵션들이 그대로 뜨거든요. 여기서 해치의 그 스케일 10배를 100배로 하면은 10을 100으로 하면 10배를 늘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자, 조금 느슨해졌죠? 그래도 부족하다 하시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치로 요거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격으로 할 거냐. 자, 각도도 한번 해볼까요? 45도. 난 수평선으로 그리고 싶었다 하시면 0도, 아니다,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45도 또는 90도, 아니 잠깐만,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그쵸? 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해치 패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패턴들은 프리셋,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턴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유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제가 만든 기능인데 뭐 벽돌 같은 거, 벽돌 해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해치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지금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쓰시면 된다.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점 찍는 걸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점이 지금 하나 두 개만 찍혀 있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패턴마다 이 수치를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50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커져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 50 정도로 줄여서 콘크리트에 나는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칠하면서 해치하면서 얘 클릭하고, 그쵸? 또 얘 클릭했었죠. 요거, 그러니까 클릭을 두 개를 딱딱 연달아서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요거 두 개가 같은 타입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같이 클릭한 걸로 돼서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쵸? 그래서 지워도 한 번에 지워져요. 근데 나는 얘만 놔두고 얘만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만 클릭하고 명령을 완료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해치라는 것 자체도 트림이 먹어요. 트림. 이 해치 개체가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데 요 바깥쪽에 이런 부분만 놔두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요 해치 패턴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선 있죠. 요 테두리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트림을 완료했더니 이렇게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약에 이 패턴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는 이게 타일 모양이었다, 격자의 타일 모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뭐 화장실 타일을 깔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중요한 게 타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가보시면 잘려 있어요. 온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200에 200이다, 300에 300이다, 300에 600이다. 그러니까 기성품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기성품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화장실의 내부의 내폭이 정확하게 그 개수만큼 딱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타일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를 부분을 어느 부분을 자를 거냐, 내가 어디서부터 선택을 할 거냐. 그럼 자, 이 방을 타일이라고, 화장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해치를 넣었을 때 이렇게 타일이 입력이 됐다,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됐다고 가정해보면 실제 화장실을 들어가면 여기는 온장의 타일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 부분이 다 타일이 잘린 거예요. 그쵸? 여기도 잘려 있고 테두리 부분은 다 잘려 있는 거죠. 여기는 되게 조그맣게 잘려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물량의 손실이 많고, 왜냐하면 이걸 잘라내면은 잘려진 부분은 버려야 되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임도 많이 들겠죠. 자르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온장으로 다 해주고 잘리는 부분이 최대한 적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자, 화장실 문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딱 들어갔을 때
이쪽 부분의 모서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 발 밑에 있는 모서리는 안 보고 사람의 시야라는 게 멀리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쪽을 기준으로 타일 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자, 해치 패턴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set orig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치는 무조건 패턴이 자동으로 들어갔지만 어디를 기준에서부터 우리가 해치를 그려 나갈 거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해 보시고 어디를 기준으로 난 여기서부터 해치를 그려 나가라. 이 모퉁이 클릭을 해 보시면 어떻게 됐죠?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리니까 온장이 나왔죠. 온전한 온장.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 보시면 미세하게 잘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잘라서 그 타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공식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매지라고 하거든요. 매지 그 채워 넣는 그거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거를 이렇게 조금 두껍게 채워 넣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수치를 우리 3단위로 잘 맞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4131 이렇게 그려지진 않겠죠. 제가 스트레치 한다고 마음대로 바꿨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의 크기가 정확하게 뭐 3000이었다 안쪽의 길이가 그러면은 300짜리 타일을 10개를 딱 붙이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일이 잘려지는 면이 없이 정확하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해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해치 클릭하시면 요 associative라는 게 클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치 자체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해도 해치를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데 여기 그 associative가 켜져 있는 걸 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모퉁이들이 나와요. 이렇게 선택 모퉁이들이 해치가 어떤 바운더리로 선택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표기가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선들을 막 선택해서 변경했듯이 해치들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잘려진 대로 이 모퉁이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끝을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해치를 완성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티브가 처음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거 클릭해 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게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빼 가지고 클릭을 하면 빠지거든요. 해서 빼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해치 하실 때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여기 위에 뜨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창이 뭔가 위에 있어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이 아니어서 예전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에 HPDLG 모드 이게 이제 그냥 단축키인데 단축 단어인데 HP가 해치 패턴이고요. DLG가 다이얼로그고 대화 상자 그리고 모드가 모드잖아요. 그래서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라는 게 보시면 처음에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1로 변경을 하시면 디지털이니까 0 또는 1 해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새로 아까 전에 위에 있었는데 해치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이 창 안에 뜨도록 되어 있어요.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를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패턴들 난 패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한눈에 보기가 훨씬 쉽죠. 다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기도 쉽고 그쵸? 그 다음에 각도 스케일 관련된 거 나란히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치를 만들 때 아까 우리가 포인트 딱 찍었잖아요. 그 찍는 거를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 픽 포인트 픽 포인트에서 내가 픽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다이얼로그 창이 뜨거든요.
OK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선호도에 따른 차이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방식인데 요 창이 그냥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게 편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들 다 바꿀 수 있고, 설정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픽 포인트에서 픽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부가 옵션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픽 포인트는 해치가 들어갈 폐곡선의 안쪽을 입력한다고, 클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렉트 오브젝트는 내가 해치를 넣을 개체 자체를 그냥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바깥쪽은 무한하니까 못 칠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쪽을 칠해 주거든요. 그럼 나는 솔리드한 해치를 만들겠다, 전부 칠할 거다, 바꿔주시고, 솔리드한 해체는 각도나 스케일이 필요 없죠. 그래서 비활성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아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게 여기서 체크를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넣을 때 그런 창이 뜨는 거지, 수정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위에 창이 뜨니까 셋 오리진을 바꾼다거나 뭐 여러가지 설정들 여기서도 다 변경하실 수는 있겠죠. 그쵸?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 놓은 게, 가끔 본인이 배운 거랑 달라서 너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컴퓨터 쓰실 때. 근데 누군가가 이제 클래식 모드예요. 클래식 모드. 요게 이제 0 또는 1로 되어 있는 게, 본인이 사용한 거랑 다르게 0으로 해놨다거나 1로 해놨다거나 이러면 좀 당황해서 못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내가 하던 대로 좀 변경을 해놓고 작업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때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 모드, 자,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 모드. 그래서 해치를 치면 두 번째 뜰 거예요, 아마. 해치에 관련된 명령어니까 두 번째 뜨진 않네요. 엄청 많구나. 네. 해치 패턴 다이얼로그 모드라고 해서 HP로 치면은 제일 위에 뜨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드로잉 오더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거는 왜 하는 건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해치를 이제 배우시면 드로잉 오더가 중요해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해치를 넣는 순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해치를 넣었더니 선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쵸? 요게 우리가 칠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선이 뒤에 묻혀 있는 거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드로잉 오더, 그리는 순서 자체를 해치를 먼저 그린 것처럼 뒤쪽으로 보내주셔야 이 바깥쪽에 선이 보이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앞쪽에 있으면 선택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기능을 배웠는데, 다음 주에 해치부터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보고 드로잉 오더하고 또 넘어갈게요. 연관성이 있게. 오늘 배운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복습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바쁘게 했어요. 오늘은 쉴 새 없이. 그래서 출석만 제가 이거 캡처하고 넘어갈게요.